제가 요 수업 성격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게 조금 혼란스러웠던 부분, 혼란이라기보다는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론 기본 과정이라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쓴 책으로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개론서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낸 책이고요. 그 안에는 굉장히 오래된 내용들도 좀 섞여 있기도 해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정정을 하기도 하고 해서 그 수업을 했었었는데 그 기본 말고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 그 전공 서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지금 다른 분들도 이런 비슷한 수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기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어, 전공 서적을 이제 본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이름은 심화라고 붙여놨는데요. 사실은 이론의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정도 이제 수준이 되면 뭐 심화라고 해봐야 얼마나 더 어렵고 기본이라고 해봐야 또 얼마나 더 쉽겠어요. 그 별 차이는 없는데 전공 서적을 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심화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공지한 대로 주 교재는 한국어 문법 총론 부분인데요. 이게 원투가 있죠. 3월 달은 의문론이니까 원만 보시면 될 거고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원투 이제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투 부분에 의미론이 있다거나 또 담화 이런 게 있어서 원투가 이제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6월 달에 핵심 중세국어를 하면은 이제 투 총론 투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한국어 문법 총론이라고 하는 책은 총론자 들어가 있으면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제 보통 학부 정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석사 이제 교육학으로 이제 보통 가시니까 이쪽에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 정도의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으로 본다면 개론 내지는 강독 정도 수준의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위치가 좀 애매한 게 일반적으로 개론이나 강독이 언어학이나 국어학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데 그런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고요. 전공 서적의 전공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온전히 따져본다면 그렇게 또 깊이가 있지 않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책 쓰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타깃으로 쓰신 게 아닌가 혹은 이제 한국어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애매한 수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강독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책을 했고 이거 이제 우리가 학문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개론이나 보통 커리큘럼 대학 커리큘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개론이나 강독 수업이 이제 보통 1학년이나 2학년 때쯤 좀 깔려 있죠. 이런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공을 보잖아요. 요 전공 서적에 들어가면 학부에서 보는 전공 서적은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거거든요. 형태론이면 형태론 전반, 통사론 전반, 의문론이면 의문론 전반.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몇몇 학교들 이제 의문론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책 보는 거죠. 국어 의문론 강의 이런 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런 책이 이제 소위 전공 서적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 두 개를 같이 보셨으면은 아실 텐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깊이가 더 깊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전공 서적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내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되냐면 논문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더 심화된 내용들이에요. 논문 보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학위 논문 이런 것들은 보통 잘 취급하지 않습니다. 학위 논문은 굉장히 크게 쓴 거라 가지고 물론 쓰는데 굉장히 힘이 빠져요, 많이. 그래서 보통 장기 하나를 내놔야지 박사 학위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 수준 아니고 더 깊이 있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논문이라고 해서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일반적인 거 조금 이따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정말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냥 갑자기 탁 꺼내놔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죠. 그러면 그런 내용 나중에 운 좋게 이제 국어 의문론 강의 보면 조금 더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것도 좀 불충분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거기 보면 옆에 이렇게 참고가 다 달려 있죠. 참고문들. 그거 찾아보시면 보통 한 25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 논문 안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다 돼 있어요. 구성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를 꼼꼼하게 아시려면 그 관련된 논문을 사실은 한 편이 아니고요. 여러 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봐야지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험이 문법이 6문제가 나오는데 작년 걸 제가 다시 한번 쭉 살펴보니까 한 4문제 정도는 요 정도 수준에서 괜히 지웠네. 요 정도 수준에서 다뤄졌어요. 요 정도 수준에서. 근데 한두 문제는 여기 수준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셨던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작년에 뭐 과대어라는 문제라든지 그 전에 어미, 종결 어미에 대한 뭐 양태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제 여긴 거의 강론 수준으로 이제 들어가죠. 거기 예문들 운이 좋으면은 거기 논문에 들어있던 예문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과디어 찾아보니까 원래 석사학위 논문에 실려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 있는 논문 예 그대로 여기다 다 갖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출제하시는 분들도 예문 다 못 찾잖아요. 아니면 이거 논문을 쓰셔야 되니까 그렇게 못 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논문들 가지고 와서 그대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 지금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문제가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걸 보면서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 제가 조금 좀 더 자세하게 뭐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녹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전 모르겠다. 깜빡깜빡 안 하네. 지난 우리가 1, 2월에 새로 하는 것처럼 1, 2월에 우리가 학교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법 내용학이라고 해서 학교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직 수업할 때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임용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보면 교육과정 내지는 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느낌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동기들 비슷한 나이 정도 연배라고 하기엔 너무 늙어 보이네요.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각 시도 교육청에서 뭐 문제도 출제하고 채점도 하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으로 들어가기도 해서 이제 들어보면 몇 가지 이제 원래 다 그 꼰대들이 원래 다 그래요. 지 못하는 거는 이제 잘 모르고 새로 이제 올라오는 새싹들 보면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채점하면서 답안 쓰는 게 너무 이상하다. 제가 많이 순화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채점할 때 굉장히 보면 좀 안타깝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아예 못 쓰는 거 이런 거 빼고요. 아예 못 쓰는 거 뭐 언급 자체를 안 하면 되는데 써놔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점수를 주기에는 너무 좀 힘들다.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이게 보이는 거죠, 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안 쓰는 연습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업 실현 같은 거 할 때 수업 실현 준비가 생각보다 너무 안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뭐 기간제나 학원에서 수업하던 사람들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의 경험 수치가 더 많으니까 경험치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기간제나 학원 강사하고 그 강의해보지 않은
비교수자들의 출신들이 따로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니까 1차에서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점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수업 실현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준비해라, 간간히.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수업을 들으러 이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학습자의 입장, 학생의 입장에서 지금 수업을 들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속으로, 마음속으로 내가 예비교사, 그러니까 교사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좀 들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게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수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면 저 내용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수업할 때도 좀 도움이 되고 그렇게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건 좀 주관적일 수 있는데 한두 명이 얘기를 했으면 이제 뭐 문제가 아닐 텐데 좀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해서 교사로서의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아마 면접 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교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해서 자기도 그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급한 건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죠? 하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사실. 그게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쫙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100%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나오는 내용들을 안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임용이라고 하는 데가 좀 특수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한 20년, 2000년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강의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제가 강의 많이 해봤는데 입시부터 해가지고 공무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미트, 디트, 피트 뭐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하고 있는데 살짝 이게 어필이 돼야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필이 안 돼요. 이거 뭐 1타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제 어필이 안 되는데 한때 이제 저의 리즈 시절에는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엠모 스터디 거기 강의를 했었거든요. 믿기지 않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그때는 막 이렇게 강의 안 했었습니다. 정말 그 막 분필 막 집어던지면서 막 이렇게 팍 쳐가면서 막 욕해가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점잖게 수업을 해야 되겠다. 그 임용 여기 시장에 임용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강의하시는 분 중에 아직 그런 분들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유혹이 되긴 하는데 내가 먼저 선도해볼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성격이 임용 성격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의 스타일이 그런 겁니까?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 임용 강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도 임용 강의할 사람을 뽑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강의할 때 제가 준비를 가장 많이 아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준비 시간이 좀 적은 강의가 뭐냐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 강의가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수준이라면 공무원 강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준비하시면. 다만 공무원 강의는 뭐가 어렵냐면 교재가 어려워요.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능력마다 다르겠지만 한자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컨텐츠가 중요해요. 그게 갖추어져 있으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다 페이스들 다 되니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자기의 그 강의 스킬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징 같은 거 잡으시면 돼요. 막 분필 집어 던지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여기 이렇게 리본 큰 거 매달고 이렇게 나오시면 금방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것도 불안하다 싶으시면 집에서 그거 찍으시면 돼요. 혼자 유튜브에 공짜로 다 올려보세요. 무료로. 거기 대박 나면 저쪽에서 누가 부를 겁니다. 기업 공무원 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글로 가시면 돼요. 도움 많이 받습니다. 거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다 그 학원 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교수자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내가 투입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투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교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교재 연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말 그대로 교재 연구 하셔야 됩니다. 일타라고서 소위 말하는 제가 입시학원에서 그 M본부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밥을 못 먹어요. 일타 소위 일타라는 사람들도 엄청 그 투자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문제 만들고 그다음 문제 개발해야 되고 그거 점검하고 체크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투자하지 않으면 그 정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페이스도 받쳐주긴 하지만 그게 100%가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올라가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사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사가 되려고 하시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도 똑같아요. 제가 완벽하지 않다고서 이제 늘 이야기하는데 뭐 고용근 선생님도 본인이 완벽하다고 이야기 안 하셨었거든요. 나도 아직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계속 논문 쓰고 그 다음에 뭐 학회 이런 데 가가지고 듣기도 하고 제가 요 한국어 문법 총론을 보면서 다시 느낀 건데 제가 2014년이었나 여기 이화여대에서 모 학회 그 컨퍼런스가 열렸었어요. 그때 이제 논의되었었던 이야기 중에 상당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책에 많이 수록된 것 같아요. 그때 수업 때도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수업 중간중간마다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의 골자들은 뭐냐면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 예전에는 이게 답이야 라고 했었던 이야기들이었다가 아니야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봐야 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내용들 중에 일부는 교과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교 문법에 상당히 도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들 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시험이 여기서 나오겠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실제 시험이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많은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사가 된다라고 하시더라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걸 좀 더 뛰어넘으셔서 교사로서 내가 갖추어야 될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교사 되실 수 있고요. 그 뒤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간제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사들 바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교사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국어과 같으면 독서교육 모임 있죠. 혹시 학교 가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무슨 토론 모임도 있고요. 뭐 하여튼 많아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소설 모임 이런 거 있고요. 뭐 영화 같은 것도 모임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기간제 하는 사람들은 거기 못 가죠. 그 안타까운데 누가 오라고 한 거지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못 가요. 저라도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교사 되면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학교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가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거기 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것들. 그죠? 제가 교직 수업할 때 아이들 그 학생들 제 학생들한테 하는 첫 마디는 그거였거든요. 니네들이 학생 때 이 선생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구나 없구나 몰랐던 사람 이렇게 손들어 보라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았던 사람, 느꼈던 사람은 다 알죠. 여러분도 느꼈죠. 그 입장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셨을 때, 근데 이 학생들이 알 수 있거든요.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없구나. 그 관심의 기본적인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교재 연구에서 나옵니다. 교재 연구에서. 제가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정말 나하고 친한데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선생님과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저 선생님 실력이 있구나 인정이 될 만한 선생님 두 유형이 있다면 그보다 더 많긴 하지만 두 유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선생님한테 더 신뢰가 가겠어요? 배우는 학생이라면 물론 좋은 걸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친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이구나 하시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더 기억에 많이 남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클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거기에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당장에 있는 임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더 넘어서서 교사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요 강의가 제가 쭉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렇게 교재 연구를 저도 합니다. 그 교재 연구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뭘 가르치지? 이 생각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정말 가르쳐야 될 거, 시험을 대비해야 될 것만 가르친다면 제가 봤을 때 4개월 안 해도 됩니다. 4개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만 배우면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들이 항상 따라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 한 6년, 7년 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 다시 도돌이표처럼 이렇게 돌아와요. 그 이유가 뭘까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안 보는구나, 안 봤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 꼭 저런 것까지 봐야 되나? 뭐 굳이 이런 거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뒤에 가면 다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참고 견디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1, 2월 수업을 듣지는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1, 2월 수업 들었던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요게 이제 기반, 베이스가 되어서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이든 심화 이론이든 똑같습니다. 내용은 사실상. 그 위에다가 이제 이론 문법을 올릴 거다, 쌓아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들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뭐 다 이해를 잘 할 거고 학교 문법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잘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는 학교 문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대략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위에 얘를 쌓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어떤 부분이 공통적인지 또는 차이가 있는지들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론의 어쨌든 간에 이수 완성이라기보다는 이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건 아닙니다. 다 하진 않습니다. 좀 넘어갈 건 넘어갈 텐데 1장 보시면 제1장 언어와 한국어라고 되어 있죠. 학교 문법을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체제가 이제 만들어져서 언어와 매체 안에 이제 이론적인 틀, 가장 이론만, 문법만 딱 모아서 보여준 책이 언어와 매체거든요.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교육과정과 해설에 따르기도 하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도 좀 풀어서 전 차수 교육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어의 본질이라고 하는 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국어 구조의 이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어 자료의 탐구.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이 3가지들에 대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언어의 본질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언어와 인간이라고 해서요. 뭐 타이틀 좀 붙여놓으면 언어와 인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보통 언어학개론이라든지 이런 거 수업 들을 때 저희가 항상 맨 앞에 나온 내용이 저런 내용이죠. 그래서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언어와 사고, 인지 언어학
종이 그런 게 많죠.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기호적 특성 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성, 그 다음에 규칙성, 그 다음에 창조성, 뭐 사회성, 역사성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문법에서도 저걸 다루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지 않죠. 여기가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가 봐도 출제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여기에 요거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었냐면 국어의 특질이라고 해서 국어가 가지고 있는 의문론적, 그 다음에 형태론적, 통사론적, 어휘적 특질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때도 언급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요 책에서 좀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구조의 이해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국어 구조는 국어의 언어 단위를 말합니다. 언어 단위. 좀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문장을 우리가 형태소 분석한다고 했었을 때 문장을 쪼개면 문장을 분석하면 맨 처음에 구 또는 절과 같은 단위로 분석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자르면 어절, 단어 이런 단위들로 쪼개집니다. 사실은 일반 언어학은 문장, 절, 단어 수준에서 끝나요. 근데 국어에서는 요 어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조사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쪼개면 형태소.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상 의미가 있는 애들이야.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 영역이고, 이걸 더 쪼개면 이제 음절, 그 다음 더 쪼개면 음운, 이런 단위들로 더 나누어집니다.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 단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어 단위. 근데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얹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화라고 하는 단위가 얹어져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나눌 수 있는데 얘네들하고 얘네들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여기 있는 단위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얘네들이 의미가 있는 단위들이고요. 얘네들은 요 자체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단위들입니다. 미안해요. 이거 없을 무자 약자입니다. 네. 높아심에 다 알겠지만 높아심에 그냥 해본 얘기예요. 네. 순간 좀 아차 싶었네요.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요 단위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얘네들은 소리입니다. 소리.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소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네들은 혹자들은 여기까지 같이 보기도 합니다. 요건 아직 완벽하게 딱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어쨌든 간에 뭐 여기까지 보든 여기까지 보든 얘네들은 구조라고서 이야기를 해요. 구조라고서 제가 여기다 쓴 이유는 한국어문법 총론에서 얘를 구조라고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구조, 저도 구조라고 쓰고, 또 하나는 뭐 화용론이나 담화, 의미론과 연결해서 얘네들을 화용론, 담화, 의미론, 얘네들을 의미 또는 기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때 기능은 언어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이걸 이제 언어 단위라고 하는데 소리, 그러니까 요 영역이 우리가 말하는 의문론이죠.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의문론에서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최소 단위. 음절이 가장 큰 단위거든요. 그 다음에 단어 형태소, 요 범주가 형태론이에요.
여기 있는 형태소가 가장 작은 단위고요. 단어가 가장 큰 단위입니다. 형태론에서. 그 다음에 단어, 어절, 구절, 그 다음 문장 요 단위까지가 뭐냐면 통사론이에요. 통사론에서는 요 단어가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가장 큰 단위는 문장이 돼요. 근데 국어에서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사라고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어절 단위가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분이거든요. 띄어쓰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언어의 웬만한 언어들은 단어가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분의 개수하고 보통 일치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요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에요. 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절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조사라고 하는 애 때문이죠. 그 다음에 문장과 담화를 묶어내면 요게 우리가 말하는 담화라고 하는 애인데요. 이때는 문장이 최소 단위가 되고 담화가 가장 큰 단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의문로는 작은 단위, 큰 단위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형태로는 작은 단위, 큰 단위, 통사로는 작은 단위, 큰 단위, 담화는 작은 단위, 큰 단위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형태론과 의문론 사이에는 접점이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는 소리 기반이고 하나는 구조 기반 또는 의미가 없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형태, 통사, 담화를 보시면 이렇게 접점들이 있죠. 이제 요 접점들 때문에 얘네들이 묶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통사와 형태를 묶어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문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의미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문법 총론할 때 요 문법은 이 의미가 아니고요. 큰 의미입니다. 이거 전체 다를 가리키는 거. 이 문법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 문법론, 표준국어 문법론 할 때 문법은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 두 개의 문법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요 의미로 우리말 문법론, 표준국어 문법론 이런 책들은 이런 작은 의미의 문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거기 책 안에 보면 뭐만 있겠어요? 형태하고 통사만 있는 거죠. 이 책은 이 문법이라는 의미는 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이라고 뒤에 또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저 국어 구조의 이해라고 하는 단위를 어떻게 설정해 놨냐면 의문, 그 다음에 단어, 그리고 문장, 담화라는 이름으로 써놨어요. 그게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어 구조의 이해를 크게 4개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의문, 단어, 문장, 담화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 간에 기본적인 구조들, 그러니까 체계들이 있어요. 학문적 체계들을 말합니다. 의문론, 그 다음에 형태론, 통사론, 담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네들을 다루는 기본적인 학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는 개념이나 그 다음에 구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어떤 체계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의문론 같은 경우에 개념이나 구조를 따서 뭐라고 붙여놨냐면 의문과 의문체계 보통 이런 것들이 가장 앞에 들어가 있죠. 형태론 같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태소와 단어. 그래서 이 단어 안에 이 체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품사예요. 그 다음에 통사로는 문장 성분이죠. 그 다음에 담화는 아직 이게 정립이 안 돼가지고 완전하게 학문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중구난방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담화의 개념,
그 다음에 구성요소라고 하는 거는 화자, 청자, 그 다음에 메시지, 발화죠. 그 다음에 뭐 맥락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구조가 있을 겁니다. 그 구조는 담화의 구조인데 보통 이야기할 때 응집성이나 일관성 또는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것들이 통일성이고 형식적인 것들을 응집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짜임이나 또는 기능과 같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론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형태론 같으면 단어의 짜임, 그 다음 통사론 같으면 문장의 짜임, 그 다음에 담화에서의 기능은 지시, 대용, 접속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좀 더 추가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단어의 짜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단어의 의미와 그 다음에 표기법 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요. 통사로는 요 짜임이고 기능도 또 별도로 있죠. 기능이 뭐냐면 문법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게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쵸? 네. 다 아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정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문법 이론 있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체계가 아시면서 다 잘 돼 있으면 좋은데 안 돼 있다면 요게 체계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들을 어디다 부착을 시켜야 되냐면 얘네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뼈대로 삼아서 이 안에다가 부착을 해서 넣으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3월 달에는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4월 달 되면 요거, 그 다음 5월 달 되면 요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붙여나가는 거죠. 요게 이제 국어 구조의 이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다시 보시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교육과정은 언어와 매체는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2012 일부 개정되어 있는 독서와 문법 교육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1, 2월 강의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틀을 가지고서 우리가 본 거예요. 학교 문법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과서에 얘네들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본 게 1, 2월 강의고 이제 3, 4월에는 거기다가 이제 더 붙여서 넣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어 자료의 탐구도 이제 사실은 4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어의 변천, 두 번째가 국어의 순환과 뭐 역사, 발전의 역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세 번째가 남북한 언어, 네 번째가 세계 속의 한국어의 위상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시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다 빼고요. 이 국어의 변천은 중요하죠. 그래서 국어의 변천은 보통 이제 시기별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가지예요. 표기, 의문, 문법, 어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휘 부분은 뭐 조금 비중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 넷을 기준으로 특히 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요 내용들을 가지고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다는 거고요. 표기는 이 3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나머지 의문이나 문법은 얘네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요 중세 국어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운더리로 이렇게 딱 체계로 잡아야 될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본질이 있긴 하지만 뭐 이것도 빼고 하면 결국에는 의문, 단어, 문장, 담화, 그 다음에 국어의 변천 이렇게 5가지가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시험 범위로 본다면 학교에 가면 다 가르쳐야 됩니다. 네, 뭐 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1장 우리 그 한국어 문법 총론의 제1장은 그 중에 이제 요 부분입니다. 언어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제2장은 아예 의문론이라고 딱 써놨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제3장은 형태론, 그 다음에 제4장은 통사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이 2권으로 바뀌면 그 뒤에 장에는 의미론, 그 다음에 텍스트 언어학이라고 해서 담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화용론, 텍스트 언어학, 그 다음에 국어의 변천의 이름들이 이제 중세국어에 대한 거, 변천에 대한 거, 훈민정음에 대한 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10장까지인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책이 상당 부분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잡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나왔었던 문제, 제가 모의고사 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모의고사에 내에서 작년에 기출됐던 문제, 동의문에 관련된 부분은 요거 책의 2권에 보시면 그 반의어 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서로 둘 다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에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 이 책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제가 이제 좀 개관처럼 이야기를 드렸고요. 개관이 맛이니까 조금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앞부분에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어디 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앞에 뭐 1장은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될 텐데 뭐 고리타분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요. 뭐 언어와 언어 연구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 안에 규범 문법, 기술 문법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8페이지쯤에 보시면 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어의 특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근데 그 위에 17번 표에 보시면 방금 제가 그렸던 그림하고 비슷한 애 있죠. 언어의 측면 음성, 소리의 성질에서 밑에 의문론, 그 다음 구조, 형태 통사, 의미, 의미론 화용론. 그죠? 예, 이 그림하고 비슷하죠? 요 그림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학, 국어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구조 틀입니다. 그게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그렇게 구현을 시켜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국어의 개념과 분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0페이지에 한국어의 특질인데요. 제가 그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씩 그 18번부터 보시면 한국어의 특질을 의문론적 특질,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형태론 통사론적 특질, 그리고 20번에는 화용론적 특질, 그 다음에 21번에는 어휘론적 특질 이렇게 해서 4개로 구별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른 책에 보면 아마 형태 통사론적 특질을 문법적 특질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법을 좁은 의미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법적 특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 여기도 이렇게 써놓는다면 어디 갔지? 여기도 이렇게 써놓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문법이라고 하는 의미는 좁은 의미입니다. 형태 통사론적 걸 말하는 거죠. 자, 의문론적 특질부터 먼저 볼게요. 한국어의 의문론적 특질에 가에 보시면 장애음, 특히 파열음과 파찰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를 합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폐쇄음이라고 부릅니다. 뭐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 평음, 경음, 유기음의 사망 대립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 대립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썼던 용어가 있습니다.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해서 뭐 쓰기도 했는데 이걸 이제 거기선 사망 대립이라고 쓴 거고요.
이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평음, 경음, 적음 요 세 개를 말한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평음은 예사소리, 경음은 된소리, 격음은 유기음이라고 하는 거센 소리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문제 내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요게 나왔었어요. 근데 요 사망 대립이 완벽한 애들은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이렇게 네 개예요. 평음을 기준으로 보면 비읍은 이렇게 삐읍, 피읍,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시옷도 비슷하긴 한데 사실 시옷은 이렇게만 나오고요. 여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시옷이 사망 대립한다고 말하긴 좀 어려워요. 얘네들을 이제 구별을 해서 보면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파열음이고 얘네가 파찰음이죠. 그리고 이제 얘는 마찰음이에요. 요 세 개를 묶으면 장애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애음 중에서 마찰음을 제외한 파열음과 파찰음이 요 사망 대립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요 파열음과 파찰음을 묶어서 폐쇄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폐쇄음 이렇게 된 거죠. 참고로 얘네들 말고 이제 밑에 보면 책에 보면 비음이 있고 유음이 있죠. 요거 이제 두 개 묶으면 이제 학교문법에서는 울림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문론에서는 요걸 이제 공명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보시면 음절초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며 이응이 오지 못하는 등의 제약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음절초 라고 하는 것이 음절 구조상의 위치예요. 그래서 음절초는 음절의 초성을 말하겠죠. 여기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음군이 못 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응이 오지 못한다. 그죠? 요게 나중에 제약이 됩니다. 그럼 요게 음절 구조 제약 이렇게 돼요. 그때 초성 제약이 되는 거죠. 초성 제약. 그때 1번 있죠. 첫 번째 거. 그 자음이 뭐라고 썼나 얘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요게 어두 자음군이 올 수 없다. 라는 말하고 같겠네요. 그죠? 잘 썼니? 같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같지 않습니다. 뭐가 같지 않죠?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뭐가 같지 않 그렇습니다. 그게 같지 않죠? 뭐가 같지 않냐면 어두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첫 소리죠. 여기 음절초라고 하는 것이 단어의 첫 소리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항상. 그러니까 음절초가 단어의 첫 소리와 일치할 수도 있지만 단어의 첫 소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둘째 음절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단어의 첫 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두자음군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요 예를 어두자음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죠?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좀 더 완벽한 개념 정리. 나중에 중세국어 가면 이제 헷갈리거든요. 저런 게 막.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거고, 또 한 가지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이상의 자음이 음절초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 그럼 국어는 자음의 연쇄가 있을 수 없겠구나.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1번하고 같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요. 틀린 게밖에 더 하겠니?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지? 틀린 게 두려워?
그 얘하고는 완전 다른 말이죠. 심지어 자음의 연쇄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앞음절의 종성과 뒤음절의 초성이 연결되면 자음의 연소가 일어나죠. 이렇게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있습니다. 국어에서. 자음이 두 개가 연소할 수 있어요. 못 믿겠니? 다음에 두 개가 연소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사실이에요, 진짜. 네. 올 수 있어요. 자음의 연소 가능합니다. 네. 그때 이제 다만 음절초라는 환경이 아니고 종성, 앞 음절의 종성과 뒤 음절의 초성이 이렇게 연쇄되어서 나타날 수 있죠. 이렇게 만날 때 이제 보통 뭐가 일어나냐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요. 그 탈락이 되거나 교체가 되거나 뭐 축약이 되거나 혹은 뭐 여기 안에 뭐가 끼어 들어가면 첨가가 되거나 그래서 이런 환경들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하셨으면 이제 다도 또 보이죠, 눈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런 게 나중에 다 독서의 기술 이런 건데, 독해의 기술인데, 다는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음절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종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절말 위치에 하나의 자음만 오는데 특정한 자음들만 올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음절말 종성이고요. 이건 이미 시험에 나왔죠, 1번은. 그래서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고요.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요 자음들은 특정한 자음들로 정해져 있죠. 이게 바로 7대표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이 요런 조건과 요런 조건이 서로 합해져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종성지학이라고 하는데 기출문제에서도 이 종성지학을 요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게끔 나왔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받침에 다 적용이 되지만 하나만 올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은 언제냐면 겹받침일 때.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죠. 자음군 단순화를 보면 하나만 오는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원래 하나만 오는 애들은 하나가 오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두 개가 오는 애들 중에 반드시 하나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만 오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있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아닌 애들이 왔었을 때 그걸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면 이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소위 말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연결되어 있고요.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계해서 이미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끔, 디테일하게 설명하게끔 만드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예요. 사실은. 개념에 대한 이해. 그래서 개념 이해도 이게 뭐니 했었을 때 딱 쓰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자음군 단순화의 개념을 쓰죠.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걸 활용을 해서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있으며 파열음의 경우 폐쇄와 지속의 과정만을 거치고 파열은 생략되는 특징을 갖춘다. 파열이 생략된다라고 해서 참 고급지게 써놨는데, 파열이 생략된다라는 말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파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파열음의 경우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파열음은 마지막에 파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음절 말에서는 파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불파음. 연구자마다 이름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은 불파음이라고 안 하고 내파라고 배웠을 수도 있고요. 미파라고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불파음, 내파음, 미파음. 그 다음에 라에 보시면 이중모음의 대부분은 반모음이 앞에 오는 상향 이중모음이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중모음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중모음의 기본 개념은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중모음의 개념은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된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 적어놓은 건 이게 순서가 반드시 이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분의 의미예요.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돼야 되는데 단모음이 먼저 올 수도 있고 반모음이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이게 두 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국어는 어떻게 오냐면 반모음이 오고 단모음이 와요. 이렇게 결합하는 순서를 상향 이중모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반대죠. 이것도 이론이 있긴 하지만 단모음이 오고 반모음이 온다 라고 하는 하향 이중모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요게 의지요. 의. 자, 그 다음에 마에는 모음 조화 현상이 있다. 이건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바의 교착어로서 단어나 형태소의 결합이 빈번하므로 다양한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요거는 뒤집어서 보셔야 돼요. 다양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교착어기 때문에 그래요. 교착어기 때문에 경계가 많이 생기죠. 형태소 경계 또는 음절 경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어나 형태소의 결합이 빈번하다는 이야기는 경계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일어나는 음운 현상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쪽으로 넘어가서 형태론 및 통사론적 특질을 봅시다. 보면 19번에 가부터 볼게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착어적 특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요 교착어적 특성 때문에 알아야 될 용어가 있죠. 거기 있는 것처럼 조사와 어미라고서 이야기했는데 얘네 둘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법적인 요소들, 문법 기능을 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걸 언어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굴절이라고 말합니다. 굴절. 그래서 접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죠. 이런 조어적 역할을 하는 것들을 파생이라고 말합니다. 파생. 그래서 언어학에서는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뭐로 보냐면 접사로 봐요. 그래서 얘네들을 굴절 접사라고 부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접사를 파생 접사라고 부릅니다. 조어적 역할을 하는 애들을. 그래서 파생 접사, 얘네들을 굴절 접사. 그리고 굴절 접사 대부분 언어는 뭐가 있냐면 어미가 있어요. 어미가 다 있고 조사가 있는 언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굴절 접사는 어미하고 일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언어학개론이나 이런 책 보실 때 굴절 접사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뭐냐면 어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어미와 어간이 교체되어서 결합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국어에는 조사도 있죠. 그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또 별도로 고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학교문법에서는 활용이란 용어는 인정을 해서 쓰고 있지만 고경이란 용어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문법에서.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고경이라는 용어는 학교문법에서 쓰지 않아요. 그럼 저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학교문법을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은 심화된 용어처럼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고경은 왠지 생소하죠. 왜냐하면 잘 접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 보면 비통사적 합성법, 자음교체 및 모음교체 등 다양한 단어 형성법이 발달되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비통사적 합성법입니다. 비통사적 합성법. 특히 그 어간과 어간이 바로 결합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법 문제 대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통사적인지 아닌지 묻는 문제들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다로 나온 것은 어간 뒤에는 반드시 어미가 와야 되는데 어미가 오지 않고 바로 어간이 오는 경우 비통사적 합성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는 관형어가 체언 수식하고 부사어가 부사를 수식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뭐 부사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비통사적으로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부슬비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해서 문제에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다에 보면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처럼 문장이 서술어로 사용되며
수적으로 많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서술어다라고 용언이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것은 동사적 특성입니다. 근데 국어는 특이하게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데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체언수식하는 거죠. 관형사와 비슷하게 쓰이거든요. 근데 국어는 이 체계가 좀 다르죠.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가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관형사라고 하는 애가 따로 있어서 이제 명사 체언을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도 그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사에 비해서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얘기했고 밑에 이제 동사랑 같이 연결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 라에 보시면 한국어는 동사의 수가 많으며 하나의 문장 안에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사는 그 수도 많고 그 쓰임도 더 다양하고 더 활발하게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에 보시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 이건 통사적인 거죠. 그래서 SOV형이고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 왜 자유로우냐면 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가 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격표질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조사만 따라가면 어떤 성분인지 알 수 있죠. 근데 SVO형 같은 이제 영어나 이런 경우들 중국어도 마찬가지 비슷한데요. 얘네들은 보통 문장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죠. 성분들이. 이 성분들의 위치가 그 성분들의 역할이 위치에 결정되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면 성분의 역할이 바뀐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순의 그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사에 보시면 통사구조와 별도로 정보구조를 나타내는 방식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문법책이 잘 안 나와 있고 이 한국어 문법 총론이 좀 먼저 빨리 이제 소개해 준 것이 바로 이 정보구조입니다. 그래서 2권에 가서 보시면 정보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에 보면 주격 중출문이나 목적격 중출문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 특정 책을 디스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현실을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학교 문법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보는 게 학교 문법과 문법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보고요. 또 하나는 학교 문법론 뭐 이런 책을 예전에는 많이 봤어요. 최근에 좀 많이 안 보는 것 같은데 일단 학교 문법과 문법교육은 언제 나온 책이냐면 2001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0년이 되겠죠. 학교 문법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걔도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안에 있는 용어들부터 좀 문제가 돼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를 좀 언급드리면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이라는 용어들을 이제 소개한 책들이 있는데 학교 문법에서도 그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 그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학교 문법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집필하신 분의 주관적 견해가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을 때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사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읽으셔도 됩니다. 읽으셔도 되는데 비판적으로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비판적으로. 그 고지고대로 다 바이블처럼 나의 마음의 어떤 신앙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쓰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고 있질 않아요. 지금 학교 문법에서.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시면 앞으로 제가 말하는 사전은 네이버나 이런 사전이 아닙니다. 표준 국어 사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시면 이런 거 쳐보시면 목적격 조사에 격조사가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보조사라고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보조사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을 별도로 보조사라고 이야기해요. 수능 같은 데서도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기관에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특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 같은 거 제시문 내놓고 얘는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이야 이런 걸 이렇게 딱 정의 내리지 않는 이상에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별도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안 냅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담스러워할까 봐 얘기하는데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 이런 문제는 내기가 어려워요. 반발이 심할 겁니다. 한 분이 출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몇 분이 들어가서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마 배제시킬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뭔지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를 같은 경우는 목적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보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해서 제시문 내는 게 훨씬 더 쉽고요. 많을 거면 이게 대세일 겁니다. 목적격 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체언과 결합해서 일정한 자격,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한다. 이게 격조사의 개념이에요. 이때 일정한 자격은 목적격으로 쓰이게 만들어준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한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목적격 조사고요. 보조사는 체언도 결합할 때가 있는데 그건 이제 논란이 되니까 빼고 체언 이외에 조사 뒤에 결합하거나 어미 뒤에 결합하거나 부사 뒤에 결합하거나 뭐 이런 데 결합하는 걸 주로 문제 낼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뜻을 덧붙여요. 이때 특정한 뜻이 뭐냐면 강조입니다. 요게 보조사의 개념이죠. 특별한 뜻을 덧보탠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보조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조사로 보는 거죠. 예문들은 사전에 찾아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중요하거든요. 용어들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책에 보면 여전히 아직도 뭔 용어가 많이 쓰이냐면 이중주어문, 이중목적어문 뭐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학계에서 최근에는 이런 용어들을 안 씁니다. 학계에서는. 왜냐하면 이중 말고 삼중도 있고요. 주어 이제 또 누군가가 그 논문 썼어요. 도대체 주어가 앞에 몇 개까지 오는지 한번 세어보자 해서 쭉 세었는데 5개까지 옵니다. 5개. 혹자가 7개까지 온다고 했는데 7개는 좀 너무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최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 5개. 그래서 주어가 5개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이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격 중출 이렇게 쓴 거죠. 목적어가 나오면 목적격 중출. 저 중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려면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필수는 주성분으로 한정시킵니다. 그 부사어는 제외예요. 그러면 주성분은 몇 개가 있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가 있죠. 근데 서술어 빼고 서술어가 중출된다는 이야기는 문장이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중출이라는 용어가 안 돼. 중출이 되려면 혼문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서술어 제외. 보어가 중출되는 경우가 없어요. 제외. 그 남는 거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요 2개밖에 안 돼요. 주격 중출이거나 목적격 중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출이라 하면. 그 다음에 자에서는 다양한 높임법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의 지식을 나도 좀 유식한 척 해야 되니까 저의 지식을 조금 방출시키면 높임법이 발달하려면 사회적으로 뭐가 발달되어 있어야 되냐면 계층 구분이 확실해 또는 계급 구분이 확실해야 돼요. 계층보다는 계급이 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급들은 보통 중세 시대 이럴 때 이제 확실하게 됐잖아요. 넘어오면서 이제 뭐 근대 오면서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우리 역사도 이게 중세냐 근대냐 애매하니까 근세로 하자 해서 막 조선 후기 근세로 잡고 막 그러잖아요. 한국사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급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다면 계급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급도 발달되어 있어요. 소인 요즘에 쓰지 않아서 그렇지 뭐 소인이라는 용어 뭐 소자 이런 것들 막 쓰는 거 보면 계급에 따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친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중국보다 더 강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달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계급으로 보면 예전에 지금도 그렇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인도 같은 데 보면 확실한 계급 구분이 있었었죠. 그럼 얘네들도 높임법이 발달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도에 높임법이 있습니다. 인도어에. 근데 이 높임법이 뭐냐면 주체예요. 제가 인도말은 못하지만 글로 배웠어요, 저도. 그래서 주체 높임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주체가 되어 있고 얘들도 주체인데 뭐가 다르냐면 인도어에는 주체 높임법만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국어는 주체 높임뿐만 아니라 객체나 상대 높임까지 같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상대 높임법이 발달된 이유는 종결어미, 아까 얘기했던 교차어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인 거고,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죠. 객체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친족 관계에 있어서의 그 서열이라든지 상하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높여야 될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주체도 있고 어쩔 때는 대상의 목적어나 부사어에도 높여야 될 애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객체들도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는 언어가 없습니다. 국어가 거의 유일합니다. 굉장한 나라죠. 그래서 다양한 높임법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34쪽의 화형론적 특질로 넘어가서 보면, 화형론적 특질은 사실은 담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좀 배워야 돼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주요 좀 핵심적인 키워드들만 말씀을 드리면, 가에 보시면 담화 중심의 언어다. 국어가, 주어가 다 빠졌네요. 국어는 담화 중심의 언어로서 주어, 목적어 등 주요 성분이 흔히 생략된다. 그래서 담화에 의해서 주어나 목적어가 뭔지 알니까 생략시켜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황 중심 언어다. 그 다음에 청자 중심 언어다 되어 있고, 청자 중심 언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뭘로 많이 이야기하냐면 부정의문문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부정의문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리는데, 부정의문문 했을 때 yes로 대답해야 되느냐 no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했었을 때, 만약에 뭐 여자친구 없니? 그러면은 예, 그러면 여자친구 없니? 없니라면 부정의문문이 여자친구 있지 않니? 이렇게. 그것도 좀 이상하다. 학교 안 갔니? 이렇게 얘기하면 학교 안 갔니? 예, 안 갔어요. 아니요, 갔어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영어에서 만약에 여자친구 없니? 라고 물었었을 때 yes는, 나도 헷갈린다. 써봐야지 알겠는데.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자친구 없니? 이 짧은 영어 실력이 들통나겠는데. 내가 일단 좀 해보고. 이게 맞죠? 맞니? 나도 확인을 좀 해보고. 모르니? 서로 영어 나오면 그냥 모르는 척 하는구나. 이게 부정의문문이죠. 다 모르는 거니까 내가 좀 더 자신감이 생긴다, 야. 이렇게 물으면 don't you have a girlfriend?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친구 없니? 이렇게 물어보면 yes 이렇게 얘기하면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no 하면은 없다라는 뜻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여자친구 있지 않니? 하면 예, 없어요. 여자친구 없니? 하면 예,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제 자신감이 생긴다, 나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여기는 부정적인데 긍정적인 답변, 의미. 그러니까 yes, no가 서로 이제 뒤바뀌는 형태가 되죠. 이게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 청자 중심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어는 부정소가 만약에 개입되어서 의문문이 만들어지면요, 그 부정소를 포함해서 서술어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yes가 나오면 없어요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학교 가니? 학교 안 가니? 얘 안 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얘 안 가요라고 해서 대답하게 되냐면 부정소, 이때는 부정부사죠. 부정부사를 포함시킨 걸 서술어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청자 중심보다는 그 서술어를 어디까지 인식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문법적인 설명인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라에서는 소유 중심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언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쪼잔한데요. 그 밑에 예문 안 나와 있나? 예문에 보시면 그 식탁은 다리가 4개야. 그 식탁은 다리가 4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4개야, 4개가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존재를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거기에 have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have를 소유로 번역하면 소유 중심이 아니고 존재 중심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좀 쪼잔하긴 하죠. 그러니까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식탁은 다리를 4개 가지고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have를 그대로 얘를 가지다 라고 해서 해석하니까 이거는 소유라는 걸로 소유 중심이라고 보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조금 의역을 해서 한국어로 보면 식탁이 다리가 4개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는 이제 존재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몰라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저게 마음에 드시면 저게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손성을 표현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높임법에 관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어휘론적 특질이 있는데, 어종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어떤 일부 학자는 한자어도 외래어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이거 전부 다 카운트 해봤습니다. 그 사전에 나와 있는 언어들 어종에 따라서 구별했는데 3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한자어입니다. 60% 이상 차지했어요. 그래서 한자어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합치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친조어가 발달되어 있고요. 의성어나 의태어, 상징어가 발달되어 있고, 색채어, 미각어, 촉각어 등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다.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가장 부담스러웠었던 1장을 이렇게 무사히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의문론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